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현, 숙경영, 정순헌철 고순, 누구나 노래처럼 외웠던 조선시대 왕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라면 어느 임금의 시대와 닮아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반복될까요? 아니면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기 때문일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조선 500년의 역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를 비교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의 책임감, 왕권과 권신의 갈등, 백성을 위한 개혁, 외세의 위협과 내부 분열. 이 모든 것은 오늘날의 정치 현실과도 맞닿아 있죠. 여러분은 지금이 조선시대라면 어느 왕의 시기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많은 의견이 모인 왕을 내일은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의 시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서사의 시작인 조선의 개국과 이상을 품은 첫 3명의 임금으로 들어가 봅니다. 태조 이성계, 태종, 세종 조선의 시작과 국가 설계 도편입니다. 고려 말 부패한 권문세족의 전횡과 외구의 침입으로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성계였죠. 그는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실리를 취하고 반란을 두려워한 고려 조정 대신들에 의해 견제받던 장군이었지만 위화도 회군이라는 충격적 결단으로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그가 조선을 세운 이유는 단순한 권력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썩어 문드러진 귀족 사회였고 농민은 토지도 없이 떠돌며 무력은 외구 앞에 속수무책이었어요. 이성계와 정도전은 이 모든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한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도전의 신권주의와 이방원의 왕권주의가 충돌하면서 피로 얼룩진 왕자의 난이 터지죠. 형제의 피를 보면서까지 왕이 되어야 했나? 그러나 태종 이방원은 말했습니다. 손에 피는 내가 묻혀서 발판을 만들 테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태평성대한 나라를 만들거라. 라는 얘기는 유명하지요. 이방원의 선택은 잔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을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세종대왕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은 진정한 문화적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치국이의 시계 자경루 같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음악과 의학, 농업과 천문학 등 백성의 삶을 위한 제도가 촘촘히 설계되죠. 이 시기는 흔히 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릴 정도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그림자는 있었습니다. 세종은 뛰어난 군주였지만 그가 만든 제도는 이후 후손들이 책임있게 유지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관료주의의 폐해로 이어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었죠.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그것을 유지하고 다듬는 후속 리더십의 중요성. 바로 오늘날의 정치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교훈입니다. 이 시기 외교적으로는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사대의 명분과 실리의 외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조선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무력보다는 문화와 외교의 힘으로 국가를 지킨 시대였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 감각도 바로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과 권력의 리셋 아버지를 뛰어넘은 두 번째 개국 군주. 태정태세문단세의 세 번째, 태종 이방원. 이방원은 조선을 실질적으로 개국한 인물로 손꼽히는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를 돕던 이방원은 개국 공신이 되지 못했죠. 왜냐? 정도전과 같은 신권 중심 세력이 그를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선택합니다. 권력의 본질은 설득이 아니라 장악이라는 걸 증명하듯 제1차 왕자의 난을 통해 자신의 형제를 제거하고 결국 정도전마저 죽입니다. 피해 숙청이었고 역사는 이를 왕자의 난이라 불렀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의 리셋이 이루어진 순간이죠. 그 후로도 이방원은 왕위에 직접 오르기까지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인 정종이 형식적 왕으로 앉은 뒤 실권을 잡고 정종 퇴위를 이끕니다. 그제서야 이방원은 태종이란 이름으로 등극하죠. 그는 왕이 되자 신하들의 파워가 센 신권 세력을 정리하고 왕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사병 혁파, 육조직계제 도입, 혼인 양반 통제까지. 말 그대로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깐 겁니다. 조선을 이성계가 열었다면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깔아 정비한 건 태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태종은 강력한 리더였지만 마지막에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셋째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넘기고 물러났죠. 이것도 이방원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권력을 쥐는 것도 내려놓는 것도. 지금 우리의 정치는 어떤가요? 물론 그때는 후계 핏줄이었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왕자의 난까지는 없지만 권력의 계승과 내부 경쟁, 그 구조는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누군가는 힘을 주고 누군가는 이를 빼앗기 위해 움직입니다. 태종이 조선을 권력의 구조로 새롭게 정립했듯 지금의 한국 정치도 누군가는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명분으로 등장하고 있죠. 최근 몇 년간 검찰 개혁을 두고 벌어진 논쟁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조선의 신권 vs 왕권처럼 오늘날엔 법치주의 vs 진영 논리가 충돌합니다. 과연 지금의 정치 세력은 이방원처럼 결단력과 책임을 동반한 권력 구조를 새로 짜고 있는 걸까요? 이 물음을 안고 다음 임금 세종대왕의 시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종대왕과 민본 정치의 황금기, 그리고 지금은. 세종대왕은 조선 역사뿐 아니라 전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 중 한 명으로 꼽히죠. 태종의 셋째 아들로 권력 다툼 없이 즉위한 드문 임금입니다. 왜 태종은 세종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똑똑했고 겸손했고 사람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본주의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철학을 중심에 뒀습니다. 세종은 권위로 나라를 이끈 것이 아니라 실력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으로 시대를 움직였죠. 세종이 이룬 업적은 셀 수 없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치국이 개발, 의학 발전, 과학기술의 혁신, 농사직설 편찬, 지편전 설치 등 모두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종은 이 모든 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장영실, 정인지, 최만리, 성산문 같은 인물들이 그 예죠. 이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정치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의 한국 정치에서 세종 같은 리더를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정책 하나가 결정되면 누구를 위한 건지 알 수 없고 그 배경엔 항상 이해관계와 정쟁이 얽혀 있죠. 세종은 철저히 백성 중심이었는데 오늘의 정치는 진영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게다가 세종은 주변 국가의 외교도 지혜롭게 풀어나갔습니다. 명나라와는 조공 외교를 지속하면서도 내정 간섭을 줄였고 여진족과의 문제도 무력보단 외교적 방식으로 유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 한마디. 명나라는 한족이 세우고 지배한 나라이고 여진족은 우리가 오랑캐라고 업신여기던 민족으로 나중에 한족의 명나라를 물리치고 중국 대륙의 청나라를 세우게 되죠. 요즘 젊은이에게 유행하는 옆머리 스타일이 오랑캐가 하던 변발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 들어갑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계시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스탠스, 북한이라는 위협, 일본과의 역사 갈등 세종처럼 균형 잡힌 외교와 국민 중심 정책이 더욱 필요한 시대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할 건 단순히 세종대왕은 위대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왜 위대했는지를 따지고 그 정신을 지금의 정치에 투영해 보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세종 이후에 조선이 왜 흔들렸는지 그리고 외세 앞에서 어떤 정치적 실패가 있었는지를 다루겠습니다. 권력의 검, 단종과 세조의 비극 조선의 여섯 번째 왕, 단종. 그는 위대한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문종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에 조선의 왕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아직 성정도 자라지 않은 소년 왕은 홀로 국정을 감당할 수 없었고 조정은 곧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혼란의 틈을 타 왕권을 노린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단종의 큰아버지 수양대군입니다. 그는 형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탁월한 정치 감각과 권모술수에 능한 야심가였습니다.
왕실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정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결국 단종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훗날 세조로 기록됩니다. 세조는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루고 군제 개혁을 통해 조선을 안정시킨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단종을 패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는 능력과 잔혹함이 공존했죠. 특히 세조의 반기를 들며 충절을 지켰던 신하들, 이른바 사육신은 역사에 길이 남는 비극을 남깁니다. 사육신은 성산문, 박팽년, 이계, 유성원, 하위지, 유흥부 등으로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처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죽어도 단종의 신하였음을 외치며 장렬하게 생을 마감했지요. 그리고 세조의 눈을 피해 살아남아 묵묵히 절위를 지킨 생육신의 존재 역시 백성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조가 가진 권력의 그림자와 피로 물든 왕좌의 무게를 극명하게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한 명분 뒤에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권력 투쟁이 숨어 있었죠. 형제도 조카도 친구도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세계. 그것이 조선의 정치 현실이었습니다. 단종은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던 비운의 군주였습니다. 결국 그는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어 20살을 채 넘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죠. 백성들은 단종을 정의롭고 억울한 임금으로 기억했고 후대의 왕인 숙종과 정조 때에 이르러 단종에 대한 복권과 사육신의 충절 재조명이 이어졌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개혁군주로서의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권력을 위해 핏줄의 생명을 빼앗은 왕으로 기록됩니다. 이 잔혹한 가족 비극은 조선의 정치가 얼마나 취약하고도 냉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비극의 시간 뒤에 조선은 성종의 시대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문화와 예법의 황금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흘러간 피 위에 꽃이 피듯 역사는 그 상처 위에 다음 장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5장. 태평성대의 끝자락, 성종에서 연산군으로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은 단명했고 그 다음이 바로 성종입니다. 그는 조선 중기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군주였죠. 문화와 예법, 유교 질서를 중시하며 조정의 안정을 이끌었습니다. 관료제 정비와 유학의 진흥, 과거제의 정착 등이 그의 업적이었어요. 성종 시대는 마치 고요한 호수 같았습니다.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고 세종 이후 가장 안정적인 정국이 이어졌죠. 백성들도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유교 문물은 점점 조선의 뿌리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황금기는 끝이 있죠. 성종은 후궁인 숙빈 윤씨 사이에서 연산군을 얻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엔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 윤씨가 성종에 의해 패출되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왕이 된 연산군은 처음에는 정치를 배워가려 했지만 이내 복수심에 사로잡혀 정사에 냉소적이 되었고 점차 폭군으로 돌변하죠.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그 절정이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어머니의 죽음을 언급한 자들을 모조리 숙청해 나갔어요. 그 결과 조정은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였고 백성들은 피폐해졌습니다. 조선은 다시 혼돈의 시기로 빠져들고 말았죠. 아무리 뛰어난 군주가 길을 닦아도 그 뒤를 잇는 이가 뜻을 이어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연산군은 결국 중종 반정으로 쫓겨나고 말았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왕조의 연속성과 정치 시스템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인물의 그릇이 부족하면 조선이라는 집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연산군의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조광조는 왜 실패했는가? 개혁가와 기득권의 싸움. 중종은 연산군의 폭정 이후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옹립한 훈구 세력, 즉 반정 공신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죠. 중종은 자신을 왕위에 앉혀준 이 훈구 대신들을 감히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날 정치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유학자가 중종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조광조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폐하,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썩은 나무를 베어내야 합니다.
그 썩은 나무란 훈구였고 조광조는 사림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이끌며 이상적인 유교 정치, 즉 도덕 중심의 통치를 주장했죠. 처음엔 중종도 조광조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현양과 제도, 위훈 삭제, 도학 정치, 그리고 소격서 폐지까지 기득권 훈구들은 점점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들은 결국 중종에게 속삭입니다. 폐하, 조광조는 위험합니다. 전제군 주제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종은 조광조를 버립니다. 사림 세력은 몰락하고 조광조는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죠.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쯤 와 있나?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종 오늘의 대통령, 훈구 세력 기득권 정치권, 조광조 정치 개혁을 외치는 개혁가 사림.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이렇게 대응해보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엔 대통령도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을 기용합니다. 국민은 박수를 치고 개혁은 시작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개혁은 기득권을 건드립니다. 검찰, 언론, 국회, 재계, 정당, 심지어 관료 조직까지. 정치개혁, 검찰개혁, 제도개혁이라는 단어는 아름답지만 기존 시스템 위에 올라타 있는 세력들에게는 곧 생존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앞서간다, 갈등만 만든다, 권력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왕은 개혁가를 버립니다. 왜냐고요? 권력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조광조가 쫓겨나고 사림이 유배되던 그날처럼요. 조광조의 비극은 오늘의 경고입니다. 조광조가 실패한 건 그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종은 자신이 만든 혁신의 불꽃을 스스로 꺼버린 왕이었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개혁은 불편하고 때론 고통스럽지만 그것 없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조광조를 버린 중종처럼 우리도 진짜 개혁가를 버릴 건가요? 아니면 이번엔 끝까지 밀어붙일 건가요? 7장. 외침 앞에 조선, 그리고 무너지는 내부 조선의 평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종과 인종을 지나면서 권력은 다시 훈구파의 손에 쥐어졌고 사림은 숙청과 정쟁 속에서 분열됐습니다. 명종제위 1545만 1567 시기부터 이미 조선은 안팎으로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일본의 한 야망가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조선을 징검다리 삼아 명나라를 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조선은 어땠을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조선 조정은 갈등과 붕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조선은 외침을 막지 못했는가? 임진왜란 1592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조선 내부의 붕괴, 외교 실패, 군사준비 부족, 정치 분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진 복합적 재난이었습니다. 군제 붕괴 훈련되지 않은 군대, 허수아비 훈련도감, 무기 보급도 엉망, 정치 분열 동인과 서인, 당쟁의 씨앗이 싹 텄고 조정은 명분 싸움만 벌였죠. 외교 착각 일본은 통상 요청으로 포장한 침략 의사를 보냈지만 조선 조정은 끝까지 말로 풀자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바로 임진왜란. 백성들은 마을마다 죽음을 당했고 수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고문, 학살, 파괴, 굶주림. 지옥 같은 7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를 지킨 사람들. 그 와중에도 조선을 구한 건 정치인이 아니라 민초의 용기와 현장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이순신 20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조선의 방패 권율. 행주 대첩의 영웅 의병장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농민과 승려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조선 왕실이 무너져도 끝까지 싸웠고 결국 조선을 지켜냈습니다. 현 정치와의 연결성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도 때로는 임진왜란 직전 조선을 떠올리게 합니다. 위기는 다가오는데 서로 책임만 미루는 정치권 민생은 무너지고 있는데 진영 논리만 반복되는 현실 외교는 복잡해지고 있는데 대책 없는 레토릭만 오가는 국회 당시 조선은 위기 앞에서도 개혁은커녕 기득권 싸움에 몰두하다 결국 민중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나은가요? 정쟁과 위기 회피의 구조가 반복된다면
역사는 또다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건 누구인가? 왕의 무릎, 나라의 굴욕인 인조와 병자호란 편입니다. 조선 제16대 왕 인조는 그 이름보다도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죠. 즉위 초기부터 그의 정통성은 불안정했습니다. 반정을 통해 권력을 잡은 인조는 왕권보다 신하들의 세력이 더 강한 정국을 마주해야 했고, 특히 서인 중심의 정국 운영은 내부 분열을 낳게 되죠. 그런 와중에 북쪽에선 새로운 강자, 청나라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명나라가 동아시아의 중심이라 여겨졌고, 조선은 4대의 예를 따르며 명을 받드는 것이 당연시되었어요. 하지만 명은 무너지고 청은 급속도로 팽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은 의리를 명분으로 명나라를 계속 섬기겠다고 선언하죠. 이것은 강대국 청의 눈엔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실질적인 국방력도 내부 결속도 약했어요. 그 결과가 병자호란입니다. 서기 1636년 청의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 쳐들어오자 조선의 방어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남한산성으로 숨어들어 간신히 버티게 되죠. 무려 47일 동안의 고립. 식량은 바닥났고 군사들도 탈진해 갔습니다. 결국 인조는 삼전도로 나아가 청 태종 홍타이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 아래 군주는 오직 하나라는 청의 논리를 조선 왕이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어요. 눈 덮인 들판 위 조선의 왕은 청나라 황제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9고 두레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은 단지 한 왕의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무릎을 꿇은 장면이었죠. 하지만 이 역사적 사건은 단순한 패배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병자호란은 조선에 큰 충격과 반성을 안겨줬고 이후 효종의 북벌론, 숙종과 영조를 거치며 내실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이 시기를 통해 국익과 명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어요. 조선의 실패를 통해 후대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현실과 도덕의 충돌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8장. 영조와 정조피의 기억을 딛고 꽃피운 조선의 마지막 찬란함.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연이은 국난 속에서 조선은 많이 지쳤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기이할 만큼 이 나라는 매번 다시 일어났죠. 그리고 그 회복의 절정, 조선의 마지막 찬란한 르네상스를 이끈 인물들이 바로 영조와 정조입니다. 영조는 극단에서 균형으로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지만 어머니는 천민 출신의 숙빈 최씨였습니다. 이로 인해 즉위 후에도 그는 스스로를 천한 피를 가진 왕이라며 경계했고 더더욱 성군으로 인정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무려 52년간 재위, 조선 왕 중 가장 오래 통치했으며 당시 혼란했던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탕평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당파 싸움으로 얼룩졌던 조정을 서서히 통합하며 균형 있는 인사정책으로 인재를 고루 등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가 완전히 평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 사도세자와의 비극. 조선의 슬픈 역사 중 하나죠. 영조는 결국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자 갈등이 아닌 체제와 인성, 정치와 인간 사이에서 찢어진 한 왕의 고뇌를 상징합니다. 나라를 위해 아들을 죽인 아버지 영조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결정의 무게를 짊어졌고 이 비극은 그의 손자에게 이어집니다. 정조의 피의 유산 위에 핀 개혁의 꽃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왕실과 당파 양쪽 모두에서 외면당했던 소녀는 결국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조선 제22대 왕 정조입니다. 정조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조심스러웠으며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내가 세자 시절 수없이 쓰러지고 멸시받고 외면받았어도 오직 한 가지는 꺾지 않았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왕이 되자마자 현용원을 조성하고 장원세자로 추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되었던 노론 세력을 견제하며 신진 세력 소론남 인중인 출신들을 중용하죠. 그는 문화정치군사 모든 면에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규장각 설치, 지식인의 집합소,
왕의 싱크탱크 장용령 창설 왕권 직속의 군사력, 쿠데타 방지 수원 화성 건립, 효심과 실용주의의 결정체 초계문신제 도입, 젊은 학자들에게 직접 강론하고 인재를 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의 삶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선 후기 부패하고 폐쇄적인 양반 체제를 넘어서 중인 서민 여성 노비 등 사회적 약자의 지위 향상을 꾀하려 했죠. 그는 진심으로 조선을 다시 사람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조의 죽음과 조선의 황혼 정조는 갑작스럽게 49세로 사망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선 독살설부터 과로설까지 말이 많지만 확실한 건 한 가지입니다. 그가 떠나자 조선은 다시 과거로 후퇴했다는 것. 개혁은 멈췄고 세도 정치가 시작되며 조선은 급속도로 무너져갑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찰나의 빛을 기억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마지막까지 꿈꾸었던 이상, 그것은 정조가 남긴 사람의 나라, 공정한 나라, 효와 개혁의 나라였습니다. 그가 남긴 수원 화성은 지금도 말없이 그 뜻을 전하고 있죠. 조선은 무릎 꿇었지만 다시 피어났다.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대한제국의 몰락, 그리고 끝나지 않은 과제 고종은 조선의 마지막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그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 황제라는 칭호를 선언하며 자주 독립국임을 천명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종의 뒤에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있었습니다. 외세를 배척하며 쇄국 정책을 펼쳤던 그는 강화도 조약 이전까지 조선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졌지만 세상은 이미 열려 있었고 열강은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반면 고종의 왕비였던 명성황후, 민비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며 일본의 새 확장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가 일본에게는 눈엣 가시였고 결국 명성황후는 일본 낭인들에 의해 경복궁에서 시해당하고 맙니다. 이 비극은 조선 백성들에게 아직도 치욕의 기억으로 남아있죠. 이후 일본은 을사능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하고 고종은 이에 반발하여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지만 국제사회는 조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결국 1910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때도 많은 백성들은 항거했습니다. 의병이 일어났고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체제 안에서의 무능, 외세에 대한 의존, 그리고 권력 내부의 분열은 결국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픈 역사입니다. 고종은 끝까지 국권을 지키려 애썼지만 이미 세력의 불균형과 정치적 무기력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기는 단순히 망했다는 서술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왕조를 넘어 근대 국가로 나아가야 했던 중요한 전환기였고 외세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내부가 분열되고 외세에 기댄 정치는 결국 더 큰 파국을 부릅니다. 그 교훈을 되새기며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조선이 500년을 지탱하다 결국 무너진 데는 단지 임금 한 사람의 무능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갈등, 무너진 제도, 외면당한 백성의 삶, 그리고 외세에 휘둘린 외교가 겹쳐지면서 국운은 서서히 가라앉았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조선을 뛰어넘는 민주주의와 경제력을 갖췄지만 그때와 다를 바 없는 위기가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외교 현실,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과 역사 왜곡, 러시아의 침공 전례가 상기시키는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도발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역시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채 국민을 놓치고 있으며 양극화와 청년 세대의 좌절, 고령화 사회로 가는 불안한 미래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죠. 우리가 5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너졌던 조선의 실수를 다시 대한민국이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백성이 아니라 시민으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탄생부터 멸망까지 장대한 500년 역사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 안에는 찬란한 문명의 흔적도 있었고 피로 물든 반정과 항쟁도 있었죠.
하지만 역사는 결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울이자 나침반입니다. 내일은 조선 몰락의 그림자, 윤씨 가문 세도 정치의 민낯과 당파 싸움의 뿌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조선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그 시작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